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기입니다. 음, 오늘은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렇죠? 어제 아마 시장이 좀 좋아서 많은 분들이 기분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먼저 시장 상황 간단하게 그냥 정리해 드리고요. 그리고 주린이 분들, 뭐 이제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해당 사항은 없겠지만 주린이 분들이 주식을 내가 잘 모른다. 나는 재무제표 분석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트래킹을 매일매일 할 수도 있는 상태도 아니다. 이럴 경우에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식은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 어떻게 조금 안전하게 주식을 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원포인트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이 방법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믿고 쭉 이 방법대로 하시면 크게 벌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크게 잃지도 않고 장기간 오래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기존 분들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가볍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 주식 상황부터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죠. 어제 나스닥이 1.55%, 그 다음에 S&P가 0.85%, 다우지수가 0.61% 오른 상태로 마감했습니다. S&P 히트맵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이제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고, 이런 걸 봤을 때 딱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그림을 보자마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돈 풀렸구나. 어, 돈이 풀릴 것 같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기술주들은 보통 매크로적으로 돈이 많이 풀릴 때 이렇게 상승을 많이 하죠. 조금 내부로 들어가서 약간 좀 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좀 보겠습니다. 음, 이게 여기 보시면 이제 헬스케어 부분에서요, 파이자와 모더나만 상승을 좀 많이 한 걸 좀 특징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 바이오엔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 약 9%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9.5% 정도 상승 마감한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전반적인 헬스케어는 뭐 썩 좋진 않았지만 말 그대로 백신주들은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엔테크 같은 경우는 파이자와 백신을 같이 만든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백신주들이 어제 좀 좋았다라고 총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어제 좀 좋았을까라고 한번 보죠. 여기 보시면 어제 좀 특징적인 걸 하나 더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전체적인 에버리지 볼륨이 늘었냐 줄었냐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었냐 줄었냐인데 어제 대다수 주식이 거래량이 늘지 않았어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93%가 거래량은 줄었는데 주가는 많이 올랐다, 이렇게 결론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는 이런 거를 그냥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주가는 많이 올랐다. 근데 볼륨은 늘지 않았다. 그러면 적은 양으로 마구 사면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장가로 매매도 하지만 지정가로 많이 매매도 하죠. 그러니까 지정가로 느긋하게 나는 이 가격이 오면 사겠다라는 마인드였던 게 아니라 어제는 사면서 올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가 좀 적극적이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사는 세력이 적극적으로 매입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으로 반대로 보면 적극적으로 매수했기 때문에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주식의 주가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것도 급하게 빠질 수도 있다라고 역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단단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왜 좀 올랐나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어제 기사들 위주로 봤을 때는 딱 한 개 정도 이유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올랐던 이유는 이거는 이제 5월 기사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잭슨홀 미팅 관련 기사입니다. 이게 원래 이제 5월쯤에는 8월 26일에서 28일 날 열리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원래 대면으로 열리게 되어 있었죠. 근데 이제 이게 다음 기사에서 한번 보시면 이건 최근 기사입니다. 정확하게 날짜가 나왔는데요. 코비드로 인해서 이제 가상으로 열리게 되었죠. 그동안 계속해서 시장이 빠질 때 항상 됐던 핑계가 뭐였죠? 테이퍼링이었습니다. 연준에서 조만간 테이퍼링 뭐 이런 얘기들이 꾸준히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위축되어 왔던 건데 이 잭슨홀 미팅은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저기서 설명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잭슨홀이라는 휴양지죠. 이 휴양지 뭐 스키장 리조트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열린 학술 회의에 페드 연준 의장도 왕왕 참여를 하는 학술 회의입니다. 78년도부터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회의에서 연준 의장들이 역대적으로 이제 참석해서 중요한 정책들을 많이 발표를 했는데 지금 안에 내용은 모르죠.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는 모르지만 왜 아직 실제 그 날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상황으로 보는 겁니다. 그동안 계속 불안했던 테이퍼링의 전제 조건은 코비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라고 정부에서 판단을 해야 돈을 걷어들이는 작업이 진행될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연준조차도 비대면으로 이걸 이 학술회의에 참석한다는 거죠. 본인도 비대면으로 학술회의에 참석하면서 코비드가 상황이 나아졌다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근데 아마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죠. 본인도 코비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코비드 상황이 좋고 실적이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뭐 돈을 걷어들이겠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리고 그 전날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좋게 나오지 않았나 라는 게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게 메인 화면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이 좌측에 보시면 한국 금리에 관한 이야기가 메인 기사로 올라와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딱 콕 집어서 한국 금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30명의 애널리스트들 중에 약 16명 정도가 한국이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14명 같은 경우는 이제 킵할 거다, 현 상태를 유지할 거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이 만약에 이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아시아 주요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코비드 이후로 금리 인상을 하는 국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인데요. 어제 시작할 무렵에 1183원, 82원 여기까지 올라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제 약 확률이 1% 정도 빠졌죠. 그리고 현재 다시 0.5%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목요일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사와 더불어 계속해서 환율이 다시 뒤로 원상복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아마 잭슨홀에서 지금 비대면으로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걸 좀 시장이 긍정적으로 보지 않느냐, 이 부분 하나 하고, 환율이 지금 한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환율이 다시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아까 처음에 오픈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린이 분들, 나는 주식 정말 잘 모른다, 그리고 분석도 좀 할 줄 모르고 매일매일 소식을 내가 그거를 트래킹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기 좀 쉽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 되게 간단하고 심플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요 왼쪽에 있는 이 차트가 시가총액입니다. 마켓캡이죠. 이 시가총액을 기준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매매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설명만 드리는 거니까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플이죠. 현재 시가총액이 1등이 애플입니다. 그러면 방법은 돈이 생길 때마다 애플만 사는 겁니다. 한 주 살 수 있는 돈이 생기면 지금 한 $150 정도 할 겁니다. 애플이. 그래서 $150가 생기면 애플 한 주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150가 생기면 애플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모아가는 겁니다. 다른 주식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거를 트래킹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시가총액 1등인 애플만을 계속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살 때 이유가 이제 이유를 들지 않고 이렇게 계속 사다가 애플을 언젠가는 팔아야겠죠.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돈이 필요하시면 파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이제 주식으로 옮겨가는 건 언제 옮겨가느냐? 시가총액 1등이 바뀌면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2등으로 가장 가깝죠.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으로 올라와서 어느 정도 기간이 유지가 되면은 내 눈에 띄었을 때 애플 주식을 모두 팔고 마이크로소프트로 옮겨 타는 겁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1등인 주식만 삽니다. 그리고 언제 파냐? 얘가 1등에서 아래로 밀렸을 때 파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어떤 근거가 있는 거냐면요. 일단 미국이라는 금융 시스템을 믿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저 그런 회사, 검증이 안 된 회사, 유지가 안 되거나 재정 상태가 나쁜 회사들은 애널리스트들이나 기관들이 알아서 주식을 내다 던질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분석들은 전문가들이 다 하고 그 결과가 이런 값을 갖는다라고 그냥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보유하고 기관들도 많이 보유. 이 사람들은 전문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매일 트래킹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얹어서만 간다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다. 구글, 아마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중에 어떤 회사가 시가총액이 1등이라는 거는 이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유지가 된다. 네, 이렇게 보는 느낌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애널리스트들이나 기관 외에 어떠한 걸 좀 믿어볼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입니다. 여기는 이제 SEC라는 기관이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1등인 애플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서 잠시만요. 티커를 다시 한번 애플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궁금하신 사항들은 여기 SEC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모든 사항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몇 개 살펴보면
여기 그냥 8K라고 하겠습니다. AK 이런 다큐 레포트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0K, 그 다음에 10Q 뭐 이런 레포트들이 있습니다. 약간 설명을 드리면 그냥 10K 같은 경우는 연간 보고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의 서류 폼이에요. 이 안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에 대한 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K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들어가서 보시면 어떠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냐면 되게 디테일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상황, 경쟁자들이 어떠한지도 나와 있고요. 뭐 연구 비용이 어떻게 뭐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회사에 투자했을 때에 대한 리스크 부분에 대한 설명까지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를 직접 클릭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땡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분기 실적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K 같은 경우는 감사를 또 의무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SEC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회사가 발표하는 내용들을 다 검증하고 감사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AK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냐면 주기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하나를 봤는데 애플이 채권을 어떻게 이제 뭐 판매했다 뭐 이런 내용의 레포트였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회사에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 AK 이런 폼으로 SEC에 게재가 되게 됩니다. 이게 아마 한 4일 이내에 게재가 돼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SEC에서 국가기관에서 이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기 때문에 SEC를 좀 믿고 미국 금융 시스템과 애널리스트들, 기관들의 어떤 분석 능력을 믿는다면 시가총액 1등인 회사에 꾸준히 그냥 투자하는 방식으로 계속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크게는 얻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시가총액이 크다는 건 덩치가 크다는 얘기죠. 하루아침에 망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구마구 급등하는 주식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스테이블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투자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옆에 친구가 뭐 5배 먹어서 뭐 우리 흔히 잡주라고 하죠. 이런 작은 주식들로 5배, 10배 먹었어. 이런 거에 이제 배 아파하시거나 그런 거에 이제 눈이 가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그냥 예금을 넣는다. 하지만 나는 잃고 싶지는 않고 예금보다는 그냥 더 벌고 싶다. 그리고 나는 노후를 이런 식으로 준비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권장해 드리는 방법입니다. SEC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코인 같은 것도 좀 관심 있게 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리플 관련해서도 소송을 걸었죠. 아마 결과가 별로 이제 리플 쪽으로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리플이라는 코인이죠. 증권하고 전혀 관계없지만 SEC는 이런 것까지도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리플은 전송을 할 때 수수료로 리플을 냅니다. 그리고 그 리플이 소각이 돼서 없어지는데, 계속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정된 수량인 게 아니라 회사에서 이거를 추가로 계속해서 발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SEC가 봤을 때는 이 리플이라는 코인이 증권의 형태를 닮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리플이라는 코인은 화폐가 아니라 거래 교환 수단이 아니라 증권이다 라고 해서 걸고 넘어져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SEC는 단순히 우리는 증권만 담당하기 때문에 상장돼 있는 주식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상황, 증권과 관련될 법한 모든 새로운 상황들에 대해서도 다 대처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기사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니콜라 기사인데요. 지금 트래블 미튼이 얼마 전에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죠. 약 여기 1억 달러를 내고 풀려났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나라보다는 제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믿는다는 게 이런 부분이죠. 1빌리언을 전부 다 그가 벌었던, 그러니까 트래블 민턴이 니콜라 주식을 상장하고 사기 혐의에 피소가 됐지만 결과적으로 그가 니콜라 관여해서 벌었던 1빌리언을 전부죠. 전부 수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융법이나 뭐 이런 게 좀 법이 되게 약하죠. 그래서 금융 관련해서 법이 걸리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꽤 많이 뭐 1조를 중간에 배임 횡령을 했는데 거기에서 막 다 빠집니다.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을 다 빼버려요. 그리고 다 빼고 나서 일정 금액에 대해서 추징금, 과징금 때리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스타팅으로 넘어가서 너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걸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법으로 걸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간에서 어설프게 사기치다 걸리면 단순히 돈만 뺏기는 게 아니라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소모가 됩니다. 이거를 제가 또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트래블 미턴 니콜라 사건 이전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더 있었죠. 테라노스 회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분인데요. 스탠포드 대학을 중퇴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 2012년도에 이 테라노스라는 회사를 세워요. 그리고 이 기계입니다. 이게 이제 에디슨이라는 기계인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 종합검진 같은 거 받으면 돈을 되게 많이 내죠. 돈도 많이 내고 뭐 피도 많이 뽑고 뭐 이것저것 찍기도 많이 찍고 그 과정이 되게 복잡합니다. 근데 이 에디슨이란 기계에 여기 요만큼 딱 피 한 10방울 20방울 되겠네요. 요 정도만 갖다 집어넣으면 단돈 5만원 정도의 240, 250여 가지의 질병들을 다 체크할 수 있다는 혁신적인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되었냐, 이 당시에 회사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조까지 시가총액이 올라가면서 빌 클린턴 대통령과 직접 마인과 뭐 회담도 하고요. 뭐 되게 유명하신 분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사기죄로 피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라노스는 뭐 가치가 0원이 됐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2012년도에 창업을 했고 이제 그 무렵에 있었던 사건인데 지금까지도 이걸 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기사는 이제 이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분이 내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재판에 이제 좀 유예를 해달라, 뭐 이런 기사가 가장 최근 기사고요. 뭐 그 전에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정신질환으로까지 몰고 가죠. 나 정신병이 좀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몰고 가서 어떻게든 면피하려고 하지만 쉽게 놔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로 돌아와서 트래블 밀턴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금 SEC가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SEC가 연방 정부한테 이제 그 고소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트래블 밀턴 같은 경우는 이걸 지금 계속 캐시화하고 있죠. 14달러에 지금 계속 캐시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래블 밀턴이 좀 악질적인 게 지금 60만 주를 자기 와이프한테 또 양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SEC는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버리죠. 너 이제 우리나라 법은 실명제죠. 그래서 내 돈인 거 뻔히 압니다. 예를 들어서 내 돈인 거 뻔히 알아도 내가 이걸 와이프나 제3자에게 양도를 하면은 그걸 못 건드리죠. 하지만 이제 미국은 이런 것까지 다 갖다가
걸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이 안 끝나면 긴 기간 동안 10년 동안도 괴롭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시가총액 1위에 투자를 하는 방식을 이 미국의 시스템과 이런 금융 관련 계속해서 감시하는 기관들의 믿음으로 1등만 계속해서 구매하는 전략을 쓴다면 이제 잘 하시거나 잘 아시는 분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꽤나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금처럼 돈이 생기면 계속 시가총액 1등인 회사를 구매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파느냐? 2등이 1등으로 올라왔을 때 그 다시 1등이 된 주식을 산다는 얘기죠. 크게 봐도 마찬가지죠. 2등이었던 주식이 1등으로 올라왔다는 얘기는 2등이었던 친구의 성장성이 더 뛰어나다는 얘기죠. 그쵸? 그리고 1등이었던 친구가 2등으로 시가총액이 내려온다면 이 친구가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확실히 성장이 둔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도 이제 아무것도 내가 주식을 모르는데 그래도 투자에 처음으로 발을 딛는 과정에 있어서는 나름의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그러면 왜 무시하느냐, 뭐 삼성전자를 무시하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상속세 관련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상속세는 이제 보통 이제 일반인들 상속이 아니라 이제 기업인들의 상속세가 약 50%라고 뭐 나와 있습니다. 뭐 기업인들은 뭐 65%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하는 걸 봤는데 일단 어찌됐든 법적인 부분은 약 50%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만약에 기업인인데 약 1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조라는 돈을 내 아들과 내 자녀에게 물려줄 때 5천억이 날아가요. 과연 이 방법을 선택할까요? 솔직해지면 저도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적으로 그런 느낌은 들 수 있죠. 제가 실제로 뭐 그런 일이 없지만 뭐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법을 많이 쓰죠. 이제 모기업이 A기업이라고 하면 자녀한테 B기업을 만들게 하죠. 자녀가 이제 B기업을 창업하면 이 자녀한테 이 B기업의 지분율이 있을 겁니다. 이제 뭐 100%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모기업에서 일감을 몰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B기업은 이게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되면서 급성장하겠죠. 그리고 B기업이 상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C기업을 만들 수도 있고 다시 그냥 이 B기업이 A기업의 지분을 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이게 이제 되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순환 출자로 뭐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 꼭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돈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냐면, 저는 이제 사업을 할 때 수출입 통관을 직접 진행을 합니다. 제 사업에도 제가 이제 물건 값을 해외 공장에 직접 지불을 하죠. 이때 이 물건 값을 지불할 때 오버밸류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물건 생산값이 1만 원이라고 하면 통관할 때
통관할 때 서류에는 2만 원으로 기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류상으로 이 물건에 우리가 근데 통관하는 사람들이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일일이 물건 까보고 이 물건의 값어치가 2만 원인지 만 원인지 어떻게 책정합니까? 이거는 통관하는 사람들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서류상으로 이 물건은 2만 원에 만들었다라고 기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류상으로 2만 원에 이 물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이 물건 한 개당 2만 원씩을 해서, 원래는 예를 들어서 1만 개라고 하면 1만 개면 1억 원을 해외에 송금해야 맞지만 2만 원씩 1만 개지만 이제 2만 원이죠. 2만 원이니까 이제 2억 원을 해외에 송금하게 됩니다. 그러면 외환거래법상 전혀 저촉되지 않아요. 합법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2억 원을 받은 내 회사가 1억 원은 공장에 줍니다. 실제 만든 곳에. 그리고 1억 원을 내 페이퍼 컴퍼니에서 내 회사에서 그냥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죠. 이 페이퍼 컴퍼니에서 따로 착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비자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자금을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죠. 검은머리 그러니까 이 법인은 이미 외국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면 싱가포르 회사, 싱가포르 회사에서 우리나라 회사에 투자를 하는 형태로 지분을 확장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실제 이 회사의 주인은 누구죠? 아들이죠. B기업의 자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되게 많은데 제가 여기서 이제 위법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취약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기업인들의 상속세가 높다는 거에 사실은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적당하면 좀 내고 그냥 다들 합법으로 하고 싶어 할 겁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뺏기니까 이렇게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한다는 거죠. 뭐 일감 몰아줘서 그 기업의 가치를 늘린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역으로 모기업의 지분을 인수할 수도 있지만 제3의 기업을 또 만들어서 거기 지분을 가진 다음에 그 C기업이 A기업의 모기업의 지분을 일정 부분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외환거래법이 걸리지 않은 상태로 해외로 돈을 보내서 그 회사를 근간으로 해서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처럼 해서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요. 주가를 조작하는 방법도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제가 국내에 투자하지 않은 이유일 텐데, 자녀한테 상속할 때 모기업이 주가가 높게 되면 자녀가 상속할 때 돈을 많이 내야 되죠. 작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하지만 모기업의 값어치를 확 낮춰놓고 자녀가 받을 그 회사의 값어치를 확 올려놓으면 훨씬 편하게 높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 기업 가치하고 다르게 주가가 뒤틀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미국에 투자를 하느냐, 그리고 왜 국내에서는 이렇게 시가총액 1등인 것들을 믿지 않느냐라는 데는 또 이유가 있죠. 우리 가장 가까운 예로 신라젠 사건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신라젠이 당시에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2등까지 올라갔었죠. 약 10조 정도 시가총액이 됐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이 높은 거를 사실 좀 신뢰하기 어렵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이러한 방식으로 투자를 할 때에도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는 주가 조작이 좀 흔하니까요. 하지만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EC에 걸리면 좀 속된 말로 좀 박살나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적당하게 합의하지 않고 이게 끝까지 잡아내고
오랜 기간 끌어도 끝까지 하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금융 시스템과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SEC 기관, 그 다음에 이 나라의 그 투자 문화, 이런 것들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융 시스템이 갖고 있는 시스템 안에서의 시가총액 1등은 신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미국 기업을 살 때는 달러로 사기 때문에 달러라는 기본 화폐도 신뢰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우리나라는 전쟁이 언제든지 날 수 있는 국가죠. 전쟁이 난다고 했을 때 원화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것을 대비하는 측면까지도 고려한다면 달러라는 거를 내가 가진 자산에서 일부 보유해야 된다는 건 명확한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난 주식을 투자해야 되겠고 어떤 방법이 좋을까? 정말 심플하게 하시려면 이 방법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시가총액 1등만 계속 사시라. 예금처럼. 그리고 필요할 땐 또 팔아서 쓰시고, 또 돈이 생기면 또 열심히 또 시가총액 1등만 계속 모으시고, 그리고 뭐 시가총액 1등에서 뒤로 물러나게 된 경우에 또 다 정리해서 또 1등인 애만 또 계속 사는 거예요. 네. 이 방법 또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힘이 날 것 같고요. 다음에는 또 새로운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